자, 오늘은 로드리고 에르난데스 카스칸테, 통칭 로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91cm의 키와 82kg의 압도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는 로드리는 사실 어릴 적에는 체격이 작다는 이유로, 그것도 그냥 작은 게 아니라 데마시아도 바이토, 굉장히 작다는 이유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소년 스태프들은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세군도 푼타, 즉 공격형 미드필더로 지도하다가 이마저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 로드리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야 했던 과거가 있는 선수였어요. 아이러니한 건 이로부터 1년 만에 키가 엄청나게 자라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로드리의 부모님에 대한 추측은 무성하긴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무데도 없어요. 교육자 집안이다, 배운 집이다, 어느 정도 사는 집의 자녀다 라는 이야기가 살짝 있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해요. 사실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집의 자녀였다면 비아레알 1군에 합류한 시절에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다 낡아 빠진 중고차를 사다가 휴가철이 되면 카스티온에서 마드리드의 본가까지 4시간 거리를 그 차로 오가진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실제로 검소한 성격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 당시 비아레알 측에서도 그런 낡은 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고 통보했을 정도면 그 차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나요. 여기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비아레알로 넘어온 시기에는 휴대폰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비아레알 B팀에 진입한 10대 후반 시절에도 없었다고 해요. 훈련을 열심히 받기 위해 휴대폰을 만지지 않은 게 아니라 휴대폰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만지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정황들을 보더라도 유복했던 집안의 자녀가 맞는지에 대해 살짝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돼요. 로드리는 영어권 국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던 이유로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인 2019년 10월 즈음에는 스페인 대표팀의 휴게실에서 마찬가지로 영어와 거리가 있는 사울 니게즈에게조차 영어를 못한다고 약올림을 당했던 게 목격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말이죠. 로드리는 그간 거쳐온 팀의 감독들 주문에 대해 이해하고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정도로 열의가 넘치는 선수라고 묘사되긴 합니다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늦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들을 따라다니며 이해를 위한 노력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돼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밝힌 일화로 봤을 때 천재와 바보 사이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한 선수였으니까 말이죠. 자, 아무튼 알면 알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4차원의 세계관을 가진 순박한 청년 로드리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알려진 게 많지 않은 로드리는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10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CD 비아누에바 데라 카냐다라는 클럽에서 축구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후 2006년 10살이 된 로드리는 라요 마하다 혼다라는 클럽으로 팀을 옮기게 되었고 이 팀에는 같은 성을 가진 테오 리카 에르난데스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곧바로 이 세 명이 붙어 다니면서 에르난데스 삼형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빠르게 친해진 만큼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엄청난 활약을 해준 덕분에 라요 마하다 혼다는 U11 레벨 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키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카우터들의 눈을 사로잡게 되었고 결국 이들 3명을 통째로 영입하게 됐다고 해요. 라요 마하다 혼다로 팀을 옮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로드리 입장에서는 에르난데스 형제를 만났던 게 운이 좋았다면 좋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후 에르난데스 삼형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팀을 옮긴 직후부터 키가 빠르게 자라기 시작한 리카 에르난데스를 필두로 유소년 대회의 리그와 컵을 가리지 않고 우승 트로피를 휩쓸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 로드리 또한 스페인 U16 에도 선발되며 장밋빛 인생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만 리카와는 반대로 로드리는 신체적 성장이 굉장히 더딘 편이었고 이로 인해 그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감독하던 아르만도 데라 모레나는 로드리의 본 포지션이 피보테라 불리우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닌 세군도 푼타라고 불리우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훈련시키게 되면서 로드리의 성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던 관계로 자연스레 동나이 때의 아이들이 15세 이상의 레벨로 승격하는 시점에서 로드리는 승격을 하지 못하게 됐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15세 이상 아이들이 감독이었던 훌리안 무뇨주와 총 책임자였던 카를로스 아길레라는 데마시아도 바이토, 즉 로드리는 심하게 작기 때문에 피보테로 쓸 수 없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건포도처럼 말라비틀어졌다는 독설도 들었었다고 해요. 여담입니다만 무뇨주와 아길레라는 훗날 많은 실수를 했다라는 이유로 팀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실수들 중 하나가 로드리를 방치하며 내보냈다는 이유 또한 포함되었었다고 해요. 아무튼 여전히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훈련하며 공격형 미드필더로 훈련받던 로드리는 결국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조차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팀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2011-12 시즌까지 잘 크다가 한 시즌 만에 건포도의 난쟁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축봉!
2013년 6월 비아레알의 스카우터들은 스페인 U16에도 뽑힌 적 있는 로드리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서 카스테온까지 차로 4시간 거리였고 결과론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실패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차라리 평범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들은 동의하지 않았었다고도 해요. 하지만 로드리는 비아레알에서 축구를 함과 동시에 학업에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결국 카스테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 2013년도에서 2015년 비아레알 B팀에서 데뷔하기까지의 기록은 특별히 없긴 합니다만 비아레알로 팀을 옮긴 직후 키가 184cm로 성장했다는 게 특이하다면 특이한 이력 같기는 해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기회를 받지 못했었으니까 말이죠. 2015년 당시 비아레알 B팀의 감독이던 파코 로페즈는 로드리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데뷔시켰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비아레알로 팀을 옮긴 시점부터 B팀 데뷔하기까지는 비아레알 또한 로드리를 수비형 미드필더보단 공격형 미드필더로 가르쳤다고 유추해볼 수 있겠습니다. 파코 로페즈는 행동에 앞서 생각하는 축구를 하길 원했고 로드리는 마침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전술에 대해 많은 걸 가르쳐줬다고도 하는데요. 마침 191cm까지 신체적인 성장이 있었던 로드리였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차세대 브루노 소리아노로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성장시키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해요. 파코 로페즈는 이런 말도 남깁니다. 로드리는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있음과 동시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선수였다라고 말이죠. 로드리 또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본 포지션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빠르게 적응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2015년도의 로드리는 포지션만큼이나 많은 게 달라졌던 해였어요. 비아레알의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했던 로드리는 이른 나이에 큰 좌절을 맛봐서인지 축구를 실패했을 때를 대비하여 공부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유니버시다드 데 카스테온이라는 대학교에 합격하면서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같은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또한 카스테온을 대표하는 클럽의 프로 선수가 자신들과 똑같이 캠퍼스 생활을 하고 시간이 날 때면 단체 휴게 공간에서 탁구도 치고 세탁기마저 돌리는 로드리의 모습에 적응하기까지는 몇 주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1999년생이었기 때문에 1996년생의 프로 선수가 동나이대의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신기했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한 여성에게 아주 오래된 오페릴 코르사라는 중고차를 구매하여 그 차로 짬이 날 때마다 마드리드에 있는 본가까지 왕래했었다고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비아레알 측은 로드리에게 장거리 주행이 위험해 보이니까 새로운 차를 구매하길 원한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낡은 차였다고도 하는데요. 대학교에서 만난 발렌틴이란 친구는 심지어 너 정도 되는 프로 선수가 왜 이런 낡은 차로 타고 다니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봤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로드리는 차는 A에서 B로 이동시켜주는 수단일 뿐인데 뭐하러 좋은 차를 사냐 난 그게 더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되물었을 정도로 검소함을 넘어 돈에 대해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줬다고도 해요. 그리고 로드리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꿔준 2017-18 시즌이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 브루노 소레아노가 큰 부상을 당한 관계로 로드리는 본격적으로 비아레알의 주전을 차지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차세대 브루노 소레아노에서 차세대 부스케츠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호칭으로 불리워지게 돼요. 이 기간에 23명의 스텝을 갈아치우며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018년 6월에 비아레알과 계약이 끝나는 로드리에게 빠르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무료로 빼앗길 수 없었던 비아레알 측은 2017년 12월에 필사적으로 로드리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이 2022년까지 연장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한 가비의 장기적인 대체자가 필요했던 관계로 관심을 끊지 못했고 2017-18 시즌 말미에 있었던 바르샤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로드리 측과 실제로 만나서 이적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여전히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던 로드리는 바르샤와의 경기 직후 대학교 친구에게 이 사실을 최초로 알려줬고 곧이어 마르카에서 기사가 나왔었다고도 해요. 결국엔 시즌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면서 눈물의 이적 발표를 했고 결국 2천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의 조건으로 가비의 등번호인 14번을 이어받게 되면서 또다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합류하게 됩니다. 로드리드는 이례적으로 입단 환영식에 할머니를 포함한 가족들과 지인들을 합해 약 40명이나 초대했었다고도 해요. 로드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합류하기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난 터치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며 포지션 풋볼을 좋아한다. 이런 팀이 나에게 잘 맞는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로드리는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터치 및 패스를 한 선수들 중 한 명이었어요. 볼 리커버리가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비 부문에서도 앞선에서 적극적으로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스타일로 봤을 때 수비형 미드필더에게 후방에서의 강력한 수비력을 요구하는 시메오네의 축구와는 약간 맞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있었고 로드리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입단한 시점에서 이를 인정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스타일에 적응해야 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배워가면 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로드리는 넥스트 부스케츠에서 넥스트 가비로 스타일의 변화를 주길 요구받게 됩니다. 패스를 많이
하는 선수에서 태클을 많이 하는 선수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한 번은 스케줄상 훈련 시간을 1시간 앞당긴 날이 있었는데 30분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맑게 웃으면서 30분 일찍 온 거 아니었냐면서. 또 한 번은 훈련복을 입고 집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로드리는 거꾸로 여행복을 입고 등장했었다고도 합니다. 어디 가는 줄 알았나봐요. 오전 훈련이 없는 날에는 오전에 와서 왜 아무도 없냐면서 직원들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을 정도로 팀과 어긋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고 자연스레 감독과 팀원들을 여러 번 불편하게 만들면서 누구보다 기강을 우선순위로 드는 시메오네에게 자주 불려가게 됐었다고 해요. 시메오네의 팀은 스코어가 앞서 나갈 때면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고 역습시 로드리를 제외한 앞선의 미드필더들인 르마, 사울, 토마스, 코케가 뛰어나가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로드리는 이 전술을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로드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점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났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로드리는 의외로 오랜 시간 동안 공미로 교육받은 선수였다는 점이에요. 쉬워볼 수 있는 시메오네의 축구가 로드리에겐 오히려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죠. 똑똑한 선수인지 고지식한 선수인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독 맞지 않았던 건지 여러 일화들을 보면 약간 헷갈리기는 해요. 아무튼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로드리의 에이전트인 파블로 바르케로는 슬슬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모색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비아레알 시절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던 로드리의 친구는 로드리의 에이전트는 다른 에이전트들과는 다르게 돈보다는 선수에게 맞는 걸 최대한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더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당시 로드리, 올리베르 토레스, 에르난데스 형제 등을 고객으로 보유했던 파블로 바르케로는 로드리의 성장을 위해 다른 팀들의 제안을 듣기 시작했고 결국 맨시티, 바르샤, 바이언 같은 빅클럽들에게 관심을 끌어내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맨시티는 펩이 감독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매 시즌 경쟁 클럽들에게 타겟을 놓쳐왔기 때문에 특히나 절박한 심정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넥스트 부스케츠라고 불리우던 로드리가 시장에 나왔을 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바이아웃을 지불하겠다는 의지를 로드리 측에게 전달했고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180도 바뀌길 원하지만 로드리를 보내줄 수 없는 시메오네는 붙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언론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로드리의 대체자로 마르커스 요렌테를 노린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로드리는 결국 자신과 팀을 위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게 됩니다. 7천만 유로라는 엄청난 이적료를 기록하며 팀을 옮긴 로드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규모의 이적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난 맨시티가 원하는 모든 걸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와 함께 맨시티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축봉! 로드리는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 언젠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펩은 다른 포지션에 비해 내가 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경기 전체를 컨트롤하는 역할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플레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며 플레이해야 되고 왼발, 오른발, 롱패스, 숏패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패스를 능숙하게 할 줄 알아야만 한다. 즉 완벽한 선수가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고 내가 이걸 잘 해내야 팀의 결과가 좋아진다. 그래서 계속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큰 기대를 받으며 이적해온 것과는 반대로 맨시티에서의 초기 생활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의 생활처럼 기대만큼의 플레이를 보여주진 못하게 돼요. 하지만 펩은 로드리가 스스로 원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줬고 현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팬들의 기대치에 어울리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적응해내면서 블레이기량 이상의 것을 끌어올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맨시티가 로드리에게 맞는 클럽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언제나 배움을 갈망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맨시티에 맞는 선수로 성장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만약 시메오네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가면서 2시즌 이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했다면 물론 지금과는 약간 형태가 다르긴 했겠지만 결국에는 훌륭한 선수로 성장했을 거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칸셀루가 인테르 시절에는 좋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수비 스킬 훈련을 제대로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의 칸셀루가 있다고 평가받는 것처럼 로드리는 시메오네의 밑에서 수비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현재 매 경기마다 중원에서 쓸어담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똑똑해 보이지만 의외로 고지식한 면이 많은 로드리를 보면서 오늘도 역시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번 콘텐츠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는 펩이랑 공통점이 많대요. 펩도 바르샤 시절에 오펠 타고 다녔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시기도 있었고 뭐 기타 등등 뭐 아무튼 펩 전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라 최대한 자세히 다뤄보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또 너무 길어진 게 아닌가 하는 회의감도 약간 들고 그냥 뭐. 아무튼 다음엔 좀 짧은 걸로 갑니다.